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장에 화폐를 투입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이다. 사람은 두 가지 활동밖에 안 하죠.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일할 때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 수단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화폐를 투입하죠. 그래요. 생존 욕구나 기타 다양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를 투입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생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 투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죠. 생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요. 시장에 의지하는 순간 생존 욕구에 필요한 소비 수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화폐 투입을 하죠. 그래요. 화폐 투입을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필요한 소비 수단을 구매한다. 그렇게 그거죠. 화폐를 쓰는 일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상충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화폐를 쓰게 되면 재산이 감소하잖아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상충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행을 느끼는 건 아니죠. 왜? 다른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는 화폐로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다른 욕구나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행자가 길가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쪽이 훨씬 크면 그래요. 소비했을 때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실상 인간은 생존 욕구를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다른 욕망들보다 우선시한다. 생존 욕구를 우선시하죠.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더라도 일단 생존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통상 동등한 조건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인간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소비하면 서로 최대한 일하려 하지 않지만 신분 제도 하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의 지휘하에 일을 한다. 때리거나 욕하고 경우에 따라 굶기면 생존에 위협을 느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일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법이다. 생존 욕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죽일 것 같으면 일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의 사람들이 공동 생산, 공동 소비하면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공동 소비하니까 뭐 일 안 해도 뭐 똑같이 소비하니까 일 안 하려 하겠죠.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생존 욕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생존 욕구 그런 게 뭐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생존 욕구 해결하는 걸 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한 사람은 생존 욕구의 해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을 갖춘 이일 것이다. 그렇죠. 공기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에는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뭐 일하지 않아도 뭐 생존 욕구가 해결이 돼요. 아주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기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화폐로 어떠한 소비 수단을 구매하는지 확인해 보자. 통계 자료가 있죠.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소득이 있겠죠. 일정 기간 일하면 돈을 벌죠. 전체 가고 근로자회 가고 다 셋 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냥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큰 차이가 없으면 전체 가구로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데 차이가 크잖아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는 소득은 어떤가요? 580만 원이죠. 근로자 외 가구는 어떤가요? 소득이 4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가 월등히 잘 살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로자는 이제 사장의 지시를 받죠. 근로자 가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소득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24년 자료죠. 월등히 많아요. 근로자 가구가 160만 원이나 많죠. 최근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2010년을 보라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 360만 원, 근로자 외 가구 250만 원. 근로자 가구가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2003년 보면 근로자 가구 290만 원, 근로자 외 가구 240만 원. 근로자 외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가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적은 있어도 많은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업체 사장이 되는 거죠. 크든 작든.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사업체 사장을 보면 돈을 많이 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외 가구보다 월등히 잘 산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특별히 근로자를 보호할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소득과 연관돼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 외 가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어떤 그 고대 농경국가에 형성된 생각과 정서로 인해서 뭐 좀 갑에 위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갑질하고 이런 거는 이제 현 시대 제도와 맞지 않죠. 그래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쭉 소득 가계 지출 소득도 쭉 항목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소득만 했겠죠. 지금 이제 소비 대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가계 지출, 뭐 소비 지출 있고 비소비 지출 있고 뭐 처분 가능 소득 있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무엇이 빠져 있나요? 뭐 비소비 지출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 경제와 가계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뭔가요? 이자가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정부와 가계의 관계, 정부 세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한 뭐 현재의 그래요 확인이 되는 가구의 처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 또한 마찬가지죠. 세금과 이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서는 이해가 목적인 전체 가구를 통해 소비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지만 그 전에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과 소비 관계를 보면 사람의 기본적 성향을 알 수 있다. 그 전에 좀 뭔가 딴 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소득과 소비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소득과 소비 관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소득에서 가계 지출을 빼면 뭔가요? 이제 흑자액인데 뭐 가계의 뭐 순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무역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넣어놨겠죠. 흑자 적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니까.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580만 원이고 그때 좀 그렇죠. 가계지출 즉 근로자 가구의 총 비용은 438만 원 정도 되죠. 결국 남는 소득은 146만 원이다. 146만 원이죠. 소득이 크니까 지출도 커지죠.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소득이 커지면 지출이 커진다. 소득이 작으니까 근로자 가구 지출도 작잖아요.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요. 소득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 즉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율이라 표현할 수도 있죠. 67.9%이다. 그래요.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426만 4천 원이고 가계지출 즉 근로자 외 가구 총비용은 320만 원으로 결국 남는 소득은 104만 원이다. 소득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 즉 평균 소비 성향은 71%다. 그렇죠. 소비를 소비하는데 금액으로는 작지만 근로자 외 가구가 소득이 작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소비율을 따져보면 가계지출에서 소득을 나눠보면 소비율은 근로자 외 가구가 더 크다. 좀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전체를 소비에 투입하면 근로자 가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근로자 가구의 총 비용은 430만 원인데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426만 원이니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 가구는 430만 원 쓰죠. 근로자 외 가구는 420만 원 다 쓰면 근로자 가구처럼 같은 수준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적게 쓰고 일정 부분은 비축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다 쓰면 비슷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로자 가구의 총 비용은 433만 원인데 근로자 가구 소득은 426만 원이니 7만 4천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풍족하게 살려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사람은 누구나 소득의 생활 수준을 맞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이 벌면 좀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쓴다. 소득의 생활 수준을 맞춘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로자 외 가구는 다 쓰면 또 근로자 가구처럼 살 수 있는데 근로자 외 가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일정 부분 비축한다. 소득의 생활 수준을 맞추고 또 일정 부분 비축하고자 한다. 아무리 좀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 수준을 낮춘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경우이다. 근로자 가구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건 거예요. 그건 뭔가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혹은 뭐 재산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경우죠. 만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방도로 부를 늘리고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떤 사람은 대출로 집 사가지고 빚 갚고 있더라. 비축하지 않고 있더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빚내서 주식 샀더라. 뭐 비슷비슷한 생각인 거죠.
하여간 2024년 한국인은 소득의 30%를 30%가 아닌데 한 25% 정도죠.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하니까 25% 정도를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과거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요. 2003년에도 보면 근로자가 가구가 근로자 외가구보다 소득이 월등히 크죠. 가계지출도 월등히 많죠. 월등히 아니죠. 좀 더 많고. 이것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월등히 많지 않을까? 소득은 월등히 큰데 비축률은 근로자 가구 22%, 근로자 외 가구는 11%. 비축을 22% 두 배나 많이 하더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을 보니까 어떤가요? 근로자 가구가 여전히 근로자 외 가구보다 소득이 월등히 크죠. 수소득도 월등히 큰데 비축률은 어떤가요? 20%, 근로자 외 가구는 14%. 근로자 외 가구는 비축률이 확 증가하죠. 근로자 가구는 뭐 좀 줄긴 했지만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전에는 지출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출이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는 비축률에 왜 큰 변동이 없냐 하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비축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비축률이 목표 비축률에 근접했기 때문에 2003년에는 가계지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많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사실이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2013년에 근로자 가구 비축률은 22.43%인데 2010년 근로자 가구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률은 20.39% 정도로 2.04% 감소하였다. 근로자 가구는 소득의 20% 정도는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거의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가계지출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2010년에는 가계지출 차이가 크게 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2003년에 근로자 외 가구 비축률은 11.75%인데 2010년에 근로자 가구 소득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률은 14.18% 정도로 2.43% 증가하였다. 근로자 외 가구는 어떤가요? 지출이 근로자 가구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죠. 한쪽은 근로자 가구는 290만 원인데 근로자 외 가구는 22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축률을 대폭 늘린다는 거예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로자 가구는 거의 미쳤고.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지만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각과 정서가 어떤가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치도 큰 차이가 없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신분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로자 가구는 근로자만 돼야 되고 근로자 외 가구는 근로자 외 가구만 되어야 한다. 그런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족 중에 뭐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로자 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살다 보니까 목표로 하는 비축률도 어떤가요? 비슷하겠죠. 그래요.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축률 역시 늘리는데 소득의 10% 정도의 비축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래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축률을 대폭 늘리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2013년, 2010년 근로자 가구 소득은 근로자 외 가구 소득보다 월등히 크다.
그래, 소득은 월등히 크잖아요. 2003년에는 근로자 가구 소득은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1.21배 크고 2010년에는 1.42배 크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폭이 커지죠. 비축률 역시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 외 가구보다 월등히 크다. 그래요. 2003년과 2010년 보면 월등히 크죠. 2003년에는 22%, 근로자 가구 11%, 근로자 가구 20%, 근로자 외 가구 14%. 근데 월등히 큰 건 사실인데 폭이 많이 줄었죠. 그래요. 2003년에는 근로자 가구 비축률은 근로자 가구 비축률보다 1.91배 크고 2010년에는 1.44배 크다. 이는 같은 시점에서 볼 때 소득이 크면 비축률 역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꼭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금액과는 다른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2003년과 2024년 자료를 분석해보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순소득은 근로자 가구 146만원, 근로자 외 가구 100만원이죠. 근데 어떤가요? 비축률은 거의 같더라. 근로자 외 가구도, 근로자 가구는 25%, 근로자 외 가구는 24%. 소득이 증가를 할 때마다 근로자 외 가구는 비축률을 대폭 늘리면서 결국은 25% 목표를 맞추더라. 대신 생활은 어렵겠죠. 근로자 외 가구는 근로자 가구보다 120만 원이나 덜 쓰죠. 하지만 비축률은 거의 같아지더라. 물론 순소득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거예요. 2024년 근로자 가구의 순소득은 근로자 외 가구 순소득의 1.40배이지만 비축률은 둘 다 25% 정도로 거의 같다. 비축률 증가 속도는 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 외 가구가 빠르다. 근로자 가구는 21년간 1.12배 증가했지만 그렇죠. 25 나누기 22 하면 되죠. 근로자 외 가구는 2.08배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소득은 25% 정도는 재산 증가를 위해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 비축률이 25%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하는 소득의 비축률을 큰 폭으로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비를 증가하는 만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보다 많은 부분을 비축한다는 거죠. 근로자 외 가구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목표가 비슷비슷하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소득의 일정 부분은 가계지출, 즉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가계지출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소비율로 규정할 수 있다. 비축률에 대비되는 걸 소비율로 규정할 수 있죠. 순소득을 소득으로 나누면 비축률, 가계지출을 소득으로 나누면 소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비되죠. 결론적으로 비축률 25%가 달성되면 증가하는 소득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진다. 살펴본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비용 대 순소득 7.5 대 2.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 외 가구에서 소득이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축률은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그 사람이니까 100만 원이 증가하면 7.5 대 2.5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저런 목적으로 소득 일정 부분을 재산 형성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비축률은 제각각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하는 비축률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죠. 25% 정해져 있죠. 달성하니까 근로자 가구 비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 목표치에 근접하니까. 근데 근로자 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죠. 이를 객관적 비축률로 규정한다. 반대로 저마다 다른 개인의 기대 비축률은 주관적 기대 비축률로 규정한다. 저마다 개인마다 어느 정도 비축해야 한다 생각하죠. 개인마다는 다 다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돼버리다 보니까 확인이 되는 비축률이 있더라. 소비율 역시 있겠죠. 그러면 대비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